알면 당신도 버텨라. 봄이 왔네 봄이 와 김현욱의 가슴에도. 네, 여러분에게도 봄이 확실히 찾아오셨습니까? 희망찬 봄을 부르는 남자 버텨라 MC 김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봄보롬봄봄봄봄봄봄봄 우진! 네, 봄처럼 온기와 활기를 몰고 다니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봄이 되고 싶은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벌써 3월 말 정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사실 2월 정도면은 봄이네 봄이네 이런 말 했는데 요즘에는 봄이 더 늦게 오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신변은 네. 이른 봄옷이에요. 그게 철쭉 색깔이거든요. 아, 저는 사계절 일단 쨍하고 화사한 색깔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어울려요. 일단은. 예. 자, 그나저나 전 팀장이나 신변은 본인들 얼굴 도용당한 적이 혹시 있나요? 뭐 예를 들면은 별스타그램 뭐 계정 같은 경우 네. 뭐 다른 계정이 내 얼굴을 쓰고 있는 경우 내 사진을 전부 다 갖다 놓고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왜 이제 법조인이니까 그거 가지고 또 그 법에 유명인의 관련된 척도인데 말. 네. 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김현욱 아나운서는 있죠, 그런 경우. 저는요 진짜 황당한 게 있었어요. 네, 뭐예요? 제 후배가 지난 대선 때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얼굴을 한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모 후보를 지지한다고 지지선을 뉴스를 했으니까? 제가 지지선을 한 거예요. AI 김현욱을 누가 도용해가지고 쓴 거야. 아, 진짜요? 네. 최근에요? 그러니까 대선 전이죠. 네네. 그래서 제 얼굴을 하고 제 목소리로 블로그에도 뜨고 막 이런 거예요. 진짜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정말 그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네. AI 그 회사에서 그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싹 내린 기억이 있어요. 아, 엄청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이런, 와, 너무 나쁜데, 진짜. 법 이전에 나쁘다는 말이 먼저 나오네요. 그 뭐야? 그 초상권도 넘어선 어떤 예. 법이 적용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초상권 침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네.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일단 초상권 침해는 무조건 됩니다. 초상권 침해라는 거는 이 내 얼굴이나 성명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인격권으로서 보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초상권 침해가 되는데 네. 또 하나의 구별되는 개념이 네. 있는데 퍼블리시티권이 있어요. 요거는 단지 인격권을 넘어서 재산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예. 아, 그러면 아쉽다. 네. 그냥 회사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소송을 걸었어야 되는데. 그죠? 신변한테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소송으로 걸려면은 네. 초상권 침해, 내 인격권 침해다라고 해서 정신적인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요 정도 가능한데 퍼블리시티권은 네.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에 그 손해까지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블리시티권은 네. 더 그 재산상의 가치가 더 크네요. 어떻게 보면 범위 자체도 크고. 재산상의 가치 자체를 인정해준 첫 번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명한 김현우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 그 경제적 가치 손상에 대한 책임, 요걸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상업적이었냐 아니냐에 따라서 초상권이냐 퍼블리시티권이냐 좀 나뉘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자, 특히 이제 요즘 같으면 BTS, 이 BTS 이름과 사진 등을 무단 사용해서 화보를 제작 판매한 사건도 이제 있었습니다. 이 뭐 세계적인 스타인데 살짝만 써도 요즘에는 이 BTS 멤버 중에 누가 한 명이 뭐 하나만 들어도 그냥 화제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스타들 유명세를 악용한 사례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법적 대처가 쉽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초상권 침해로 인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은 다 인정을 하는데요. 네네. 다만 이게 상업적인 권리로서 이 재산적 가치로서 인정되는 권리가 법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법적으로 아예 규정해 두자 이런 이제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요. 작년 12월 11일에 드디어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 명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일명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예. 그동안 법원도 초상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지만 명문상의 어떤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다수의 입장이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특허청과 엔터테인먼트 산업계가 오랫동안 정치권과 공조를 해왔고요. 네. 수년간의 노력이 낳은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핵심 내용을 조금만 더 짚어주실래요?
네, 그 보호 대상은 네.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규정해서 인적 식별 표지면 제한이 없이 적용이 되고요. 보호 요건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식별 표지가 주지성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경우 이건 이해하겠는데 주지성은 뭐 사람 이름이 아니죠? 네. 주지성은 해당 업계 종사자나 이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정도를 뜻하는 것인데요. 아, 그러니까 주지하고 있느냐? 네네네. 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인식. 주지성.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결국은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를 부정으로 취득하고 사용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부정경쟁 방지법 안에 네. 데이터의 그 부정취득 사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이제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들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어떤 합당한 보상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 데이터가 이용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데이터 자체에 독과적인 권리 부여하면은 아무래도 활용이 좀 위축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아직 육성 단계에 있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또 저해야 할 우려가 있다라고 봐서 거래를 목적으로 축적 관리한 데이터의 부정 취득 사용 행위만 부정 경쟁 행위로 신설을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중요한 건 부정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이 당연히 뒤따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데이터의 부정 취득 사용행위가 발생하면은 법원에 금지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해가 발생하면은 배상 청구는 물론 특허청에 그 행정 조사를 신청해서 뭐 시정 공고 등 구제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남의 초상 또는 뭐 이름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야겠다 이렇게 얕은 생각을 하다가는 큰 거 다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법태랑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법안들 소개를 오늘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 주제는요. 대기업, 중소기업의 윈윈의 법칙, 상생협력법입니다. 네, 자, 큰 기업과 강소, 작은 기업 간의 상생 이 역시도 공정이 기본이 돼야 하는 법들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떤 분이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계실까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이분입니다. 내가 애써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대기업이 뺏어갔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망하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기술 탈취만큼은 반드시 좀 근절시켜야 되겠다. 타인의 상표라든지 상호, 네. 또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 이 부정경쟁 행위로 끌어올려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납품받는 대기업과 납품하는 중소기업 간의 표준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즉 원자재 기준 가격이 어느 단계 이상으로 올랐을 때는 둘 간의 약속을 정하자 이거죠. 네, 네. 국회에는 여러 통들이 있습니다. 국제통, 경제통, 노동통, 과학통 등등등등. 자, 이분은요, 중기통입니다. 네.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만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표현이 어떠셨나요? 중기통. 아니
표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네네네.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 김경만 의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3월에 이제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곧 이제 4월입니다. 4월 임시국회 준비로 바쁠 듯한데 근황 좀 전해주시죠. 사실 뭐 지금 꼭 대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국의 중소기업들을 만나볼 기회가 많은데 최근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3년째 지속되다 보니까 매출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애로 해결 또 이게 법으로 또 뒷받침해 줄 부분도 있어요. 네, 네. 또 법적인 또 부분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라고 정말 바쁘시겠네요. 네. 예. 현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활동하고 계시고 아까 예. 말씀해주신 대로 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예. 그 국회 입성하시기 전에 보니까 중소기업 중앙회에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하신 예. 전문가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국회 들어오기 전에 30년 7개월 근무했습니다. 30년요? 아무래도 중소기업 문제가 다양하다 보니까 예.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글로벌 문제나 통상 문제 이런 네. 문제를 좀 다뤘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정책,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문제, 또 노사 문제 네네네. 다양하게 좀 집중해서 할 수가 있었죠.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으시겠네요. 달인이세요. 그러니까요. 달이라는 표현 좋네요. 달인. 예. 가장 잘한다고 그러니까요. 봐야죠. 예. 저는 사실 우리가 중소기업이 688만이라고 그러는데 700만. 688만 중소기업계 또는 소상공인 업계가 저를 국회라는 공간에 파견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3년이라는 기간이 우리가 코로나 이 암흑기를 걷다 보니까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게 위해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좀 전문가 시각이 필요한데 이런 경제 현장의 전문가 네네.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시각이 네네. 21대에 들어와서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어쩌다 들어오게 된 행운을 차지했지 않는가 아유, 이렇게 아닙니다. 필요하시니까. 어쩌다 들어온 행운이 아니고 빌건 2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예. 21대 국회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네. 지난 2년간을 돌이켜서 입법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나 뭐 활동 있으셨을까요? 진짜요? 네. 개별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개별 중소기업의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거든요. 그게 업종별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업종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원자재를 공동 구매한다든지 공동 판매하다든지 공통 R&D를 이렇게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화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 업종별로 이렇게 만들어진 조합이 1000여 개 이상이 되는데 그래요? 근데 문제는 개별 중소기업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시책에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 조직화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중소기업계 오랜 수건사항이 협동조합을 좀 중소기업자로 인정을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수건사항이었거든요. 그걸 만들어냈었군요. 제가 김경만 의원께서 사실은 동료 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아, 예. 네. 그 수건 사업을 해결하셨군요. 네. 예. 그럼 협동조합이 이렇게 정부의 어떤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건 좀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로 나타납니까? 전체적인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예. 정부 시책이 한 600여 개 이상 됩니다. 네네.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마케팅, 글로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중소기업자로 이렇게 시책에 참여하려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근데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 인정을 되니까 이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작년 11월 말 데이터로 보면 한 80여 군데 이상이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았어요.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로 인정을 받음으로 해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연구소 이런 데도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부분들을 받을 수 받을 수가 있네. 있고 협동조합 연구소를 가진 조합이 네네. 이런 정부의 R&D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예. 지자체에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 아. 지자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다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협동조합한테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들을 지원하는 또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17군데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네, 기초자치단체까지 전부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협동조합을 지원하자 하는 것이 이 봄바람이 부는 거죠.
훈훈한 바람이 부는 겁니다. 네. 자, 어쨌거나 지금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정말 그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많이 마련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법안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코로나가 3년째입니다. 현장이 어떤지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죠? 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대부분 이렇게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또는 응급실에 실려 있는 환자와 같다 이런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평균에 따른 10개사 중에서 7개사 이상이 매출이 한 50% 이상 뚝 떨어졌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휴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에 빌린 대출금 일시 상환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코로나 3년째 지속될수록 이 사회적 약자, 사회적 의뢰한테는 더욱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경만 위원님의 대중소기업 윈윈의 법칙 상생협력법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네. 기술 도둑질은 이제 그만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법입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통과 법안입니다. 네. 이 법안이 이제 지난 2월에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취지를 담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기술 탈취 부분은 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인 어른이 네. 중소기업인 아이가 먹고 있는 사탕을 빼앗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아이가 사탕을 빼앗겼을 때 온 세상을 다 빼앗긴 꼴이지 않습니까? 내가 애써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대기업이 뺏어갔다. 그럼 중소기업은 망하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기술 탈취만큼은 반드시 좀 근절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담은 법이죠. 법이 좀 이름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냥 그러네요. 예. 상생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네, 네. 그래서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상생법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좀 긍정적인 느낌도 들고요. 네, 네, 예. 그렇죠. 자, 이제 요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술을 빼간다라는 얘기는 이제 저희도 간혹 듣긴 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그 심각했던 상황을 좀 전달해 제가 주세요. 이제 대기업인 특정 A사가 있다. 예. 그리고 이 납품하는 중소기업 B사가 있다. 몇 년 동안 관계가 아주 좋아요. 음. 그러다가 이제 대기업이 딴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B사한테 너가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기술 자료 좀 제출해봐라. 제출을 받잖아요. 그럼 이걸 다른 C사, 납품을 대기하는 C사한테 이 자료를 넘긴다는 거죠. 또는 C사한테 넘긴다거나 사내 분사팀한테 이런 자료 가지고 좀 유사한 기술을 개발해봐라. 뭐 인큐베이팅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특허만 침해 안 하도록 예, 살짝. 그렇죠. 살짝만 변형시켜가지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C사가 납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C사가 납품하기 전에 B사에 대해서는 갑자기 거래 물량을 조금씩 줄여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납품자가 끊어지면서 네. 단절되니까 나 회사는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법안을 내셨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에 시행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기업을 흔히 이제 유탁기업이라고 그러고 네, 중소기업은 그걸 납품을 오더를 받기 때문에 수탁기업이라고 예, 표현한다면은 예. 유탁기업이 수탁기업한테 기술자를 요구할 때 반드시 비밀 유지 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어요. 비밀 유지 협약서를 써야 예, 돼요. 여기에는 기술 자료 제공 목적, 범위, 예. 그 다음에 지키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한다, 비밀 유지 내용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기술 자료를 혹시나 이 손해를 입혔다. 그래서 손해를 입힌 금액의 3배까지 배상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요. 네. 또 하나 이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에 대한 부담 부분을 위탁자가. 온고도 네. 같이 분담하도록 하는 같이. 입증 책임 분담 제도. 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손해를 얼마만큼 받느냐. 손해액 산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손해액 산정을 하기 위해서 법원이 예. 대기업 가해자한테 자료 제출을 해라 네. 라고 그랬을 때 그거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명령 제도 이것까지 이렇게 크게 4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밀 유지 내용을 계약서에 안 쓴다거나 뭐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하면은 과태료나 뭐 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래 특허법이나 뭐 하도급법 상으로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아니요.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 방지법 예, 여기에는 징벌적 손배 제도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들어가 있고 예.
상생법은 이것보다 좀 더 포괄적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 하도급법 매출액이 2배라든지 뭐 대기업이 20억 매출 이상이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수탁하고 유탁기업은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광범위한 법이에요. 여기에는 징벌적 손배제가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도급법은 그 딱 관계, 하도급 관계가 있는 데만 적용이 됐지만 요거는 더 큰 범위로 확대하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으신 거죠. 네. 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피해 기업이 어쨌든 수탁 기업이 입증을 책임해야 되는 그 부담을 좀 줄여준 그런 법이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네. 위탁 기업한테 어떤 자료 같은 걸 요구했을 때 그 사람들이 순순익을 줄 것이냐. 그렇지. 네. 그 좀 만약에 거부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좀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 법원이라든지 또는 행정기관의 행정조사에 또는 이게 불응을 하거나 네, 네. 그랬을 때는 그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최저 1,500만 원에서 최고 5천만 원까지 갈수록 계속 이제 이게 더 상향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냥 끝까지 나는 그냥 버티기로 예. 나 뭐 자료 나왜 제출하는 협조 못 하겠다. 5천만 원 내고 그냥 말기고. 예를 들어 속칭 말로 나 배째라 예.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 이 법이 시행을 함으로 해서 대기업도 이제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법이 있으면 좀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강제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서로가 또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부분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게 문화적으로 좀 예. 정착이 돼야 돼요. 예. 아무래도 우리가 글로벌 사회에 살고 있고 네. 하다 보면은 저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일어났을 때 결국은 대기업 혼자 살 수가 없고 대기업을 뒷받침하는 협력사들이 같이 해야 이 나라가 돌아간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잖아요. 이 기술 탈취도 아무리 법적으로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놨지만은 네, 네. 큰 집인 대기업이 이걸 지키려고 하는 CEO의 의지와 이게 그래서 문화로 정착이 되면은 정말 법 취지에 맞는 상생법의 취지에 맞는 거죠. 대표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뭐 다투거나 이런 일들은 확 현격히 줄어들겠네요. 그죠? 함부로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비밀유지 협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 가지 좀 법적인 그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 징벌적 손배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 하려면 또 이제 아유, 비용과 시간, 오래 걸려요. 인력이 좀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여전히 좀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 네, 네. 그 소송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중소기업이 소송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분쟁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네. 따로 내신 것 같은데요. 이 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법 아닌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빙고 이제. BINGO.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좀 예를 들어 정책보험이라는 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그나마도 기술도 빼앗겨가지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소송까지 오래 걸리고 비용까지 또 많이 들어가고 하면은 더 아작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험이라는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좀 부담을 좀 완화하자. 이래서 기술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상태고요. 요즘 시대는 더 그런 온라인 시대니까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 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고민을 좀 부담을 덜어드리자. 자, 아무쪼록 기술 탈취 문제가 혹시 생기더라도 그 이제 후속 조치까지도 다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다. 자, 그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조금은 고통을 덜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계속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다음 법안 살펴보죠. 네, 상생협력법 네. 두 번째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어 빼먹기도 이제 그만 부정경쟁 방지법입니다. 이건 좀 스타트업 관련 법률이죠, 의원님? 그러네요. 예, 초기. 그렇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타인의 상표라든지 상호 네. 이런 것들을 좀 부당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 방지, 그다음에 또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 근데 대개 이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네. 창업 기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애써서 쌓은 기술을 가지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진출했을 때 예, 이런 저 대기업들이 예. 약간은 뭐 시장 조사다 또는 뭐 이런 것들 명목으로 해가지고 스타트업들이 또 이렇게 애써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살짝 비틀어 가지고 빼먹는 이런 좀 고약한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이제 작은 기업들, 특히 이제 젊은 기업들의 기술, 아이디어를 이제 빼먹는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번 이제 두 번째 법안을 발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신 변호사, 법적으로 영업비밀 조항이 정리돼 있죠?
네, 이 부정경쟁 방지법상 영업 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합니다. 기존에 이와 관련한 제재 조항이 없었나요? 현행법에 따르면요, 네. 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 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크게 효과가 실효성이 없다 그러네. 이런 뜻 아닌가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 이 부경법에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 10가지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네. 여기에 해당되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이라든지 3년 이하의 징역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0개라는 게 문제네요. 다만 그렇지. 10개 이외에 그러니까요. 보충 일반 조항. 예. 이 조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네네네. 시정 공고라는 벌칙 조항 이 부분을 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보충적 일반 조항에 들어가 있는 이 시장 조사에 의한 아이디어 탈취 이 부분도 이 부정경쟁 행위로 끌어올려서 특허청장에 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할 수가 있고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을 공고할 수가 있고 벌칙 조항 이 부분을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 조항을 넣은 것이죠. 네. 추가한 것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특허청장이 혹시나 이거 고난을 너무 남발한 거 아니냐. 아이디어 탈취라든지 이런 시장 조사 명목으로 해서 한 것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이야기가 과거에 좀 있었어요. 자, 이 스타트업 이 아이디어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재산이고 그것 빼면은 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빼가버리면 아까 그런 표현 쓰였는데 아이의 사탕을 빼가는 거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예를 하나만 좀 들어주세요. 보니까 NHN 사례가 있네요. NHN이 이제는 사업에 철수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네네네. 중소 스타트업 기업이 한 7년 동안 오프라인 상에서 그 케어 서비스를 간병인 케어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사업으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프라인 사업에서 쌓은 경험을 네네. 이제 어떻게 간병인 매칭 그 플랫폼 서비스라는 것을 개발해서 기억나는 이제 것 같아요. 예. 아니 지금 저기 광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케어네이션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 거대 IT 기업인 NHN이 사내 벤처팀에서 야 우리도 뭐 저 케어 서비스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 아이디어로 그렇게 제안이 됐는가 보죠. 어쨌든 뭐 그건 좋은 취지라고 치고 거기에 대표이사나 직원이 NHN 이쪽의 직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 회사를 서비스 고객으로 이 회사의 스파이겠네. 온라인 서비스에 딱 접근해가지고 이게 간병인 매칭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를 다 알아온 거예요. 그렇지. 네. 그 1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 이 당한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네. 야 이게 도덕적으로 용납될 일이냐. 그래서 국감 때 그 기업의 대표이사를 불렀죠. 예. 그래서 좀 망신을 좀 줬죠. 그러셨군요. 혹시 그 이후에 조치가 취해졌나요? 어떻게? 다행스럽게도 예, 예. 처음에는 이 사업을 접는다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조금만 좀 양보할까. 그런데 이거 안 된다.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네. 네네. 이렇게 나오니까 차라리 이 사업을 접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종료가 접는다 종료가 됐어요. 어쨌든 사업 철수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전 팀장. 네. 참 이게 특허라는 건 지금 뭐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기업 성장 도구 아니에요? 아니, 스타트 기업은 예. 특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허 여부가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요. 네네. 그 전미경제연구소 데이터를 보니까 창업 기업은 최초 특허 등록 후에 그 5년간 평균 매출이 79.5% 그리고 네네. 고용이 54.5%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식재산이 기업 성장을 가속화는 아주 핵심 도구입니다. 근데 그러네요. 그것을 빼앗았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대기업이 빼가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제 사실은 해외 유출도 큰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는데 이게 이제 해킹이라고 하는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해킹 건수도 엄청나죠? 그 한국산업기술보협회 보안관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해킹 발생 건수가 2019년에는 5,040건에서 2020년에는 무려 28,845건으로 증가하고요. 4배나 증가합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총 121건이나 되고요. 중소기업이 80건, 대기업이 33건.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서 기술 유출 피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소기업의 한 90% 정도는 또 보안 전담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좀 굉장히 큰 문제 같네요. 해킹에 대해서는 사실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구분하지 마찬가지죠. 않고 매우 예, 중요한 예, 문제고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분은 국가 안보입니다. 네네. 경제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은 그 나라 경제가 망가질 수가 있다. 예. 특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 유출들이 빈번하게 시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언론 지상에서 보다 보면은 네. 모 상무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맞아요.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였다. 네. 국가 안전 관련 뭐 이런 부서에 미리 또 체크당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에 저희가 국회에서 국가 핵심 산업 육성 및 뭐 그 기술 보호법인가 기술과 안보를 동시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일시하네요. 예, 동의. 오히려 안보는 이 기술보다도 경제보다 상위 개념으로 지금은 다루고 있어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중소기업도 핵심 기술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전담 부서가 인력의 문제 때문에 90% 이상 없다라고 그랬지만은 핵심 기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어 수단도 있어야 되고 많이 좀 그래야 됩니다. 예. 의원님께서 더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중소기업을 살리는 법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김경만 의원님의 상생협력법 네. 세 번째 법안은요. 원자재 가격 따라 가격 조정합시다. 납품 단가 원가 연동제법입니다. 사실 그 작년부터 원자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심지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만만치가 않죠, 상황이, 의원님. 특히 말씀하신 대로 네. 작년부터 원자재값 급등에 따라서 온유라든지 철강석, 벌프 뭐 이런 부분의 가격이 급등하니까 네네. 중소기업은 거의 그 죽을 맛입니다. 맞아요. 이거 원자재를 되게 수입하는 쪽이 대기업이거든요. 예. 아니, 대기업도 코스트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부담되는 건 사실인데 심한 것은 이제 대기업은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그걸 이제 중소기업한테 공급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걸 수입해가지고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1년에 서너 차례씩 원자재 값에 따라서 가격을 인상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소기업한테는 프레스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원자재를 공급하는 쪽도 대기업이고 네. 이걸 이제 중소기업이 원자재를 받아 가공해서 납품하는 받는 쪽도 받는 쪽도 대기업이고. 대기업입니다. 예. 근데 납품받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납품 가격도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적으로 납품 가격을 인상해서 받았다. 이 기업이 6.2%에 불과해요. 6.2%밖에. 그래서 작년부터 중소기업에 악소리 나는 것이 납품 단가의 구조 문제. 제발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네. 그러니까 기업 간의 거리가 대등하지가 않고 좀 기울어져 있는데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이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내셨는데 개정안 주요 내용 좀 소개시켜 주세요. 납품 품목 중에서 상당히 원자재 비중이 높은 품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50%, 60%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석유와 관련된 제품, 그렇죠. 이런 거는 다 석유가 올라버리면 다 뭐 올라버리죠. 플라스틱 이런 예, 종류 그렇죠. 석유화학 제품. 예. 자,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그 원자재 기준 가격이라는 게 네네네. 그 업종에는 있습니다. 우리 뭐 땅이면 공시지가처럼. 예. 원자재 기준 가격을 정해서 네. 자, 이걸 원자재 기준 가격이 어느 단계 이상으로 올랐을 때는 네. 납품 단가를 어떻게 조정하자. 네. 이것을 납품받는 대기업과 납품하는 중소기업 간의 표준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이상 올랐을 경우에는 이 표준 약정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네네. 자 그렇게 둘 간의 약속을 정하자 이거죠. 네네네. 그렇게 하면 조금 원만하게 시장 민간 질서를 좀 네네. 해치지 않으면서 네네. 우리가 가격을 좀 인상할 수 있는 툴이 되는 거죠. 둘이 합의해서 정하자 이건데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원가 연동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면 그 오른 거에 합리적으로 네. 또 올려서 네,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서 이런 이제 거죠. 대기업이나 이런 예. 쪽에서 오해받지 않아야 될 것은 네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원자재 값이 예. 자 우리가 정한 예를 들어 저 일정한 기준 가격이 있고 네네네. 원자재 기준 가격이 있고 여기서 뭐 저기 뭐 10% 인하해서 등락을 했을 때 무조건 뭐 1% 2% 오른다고 해서 반영을 해줄 건 아니고 쉽지 않죠. 예. 우리가 정한 비율 뭐 3%면 3% 이런 이상으로 해서 등락이 됐을 경우에 이 비율에서 어느 만큼을 반영하자 이 부분은 서로가 합리적으로 정하자 이겁니다. 네네. 민간 영역은 민간끼리 해나가면 정부는 좀 이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만들어주고 예. 합리적인 제안인데요. 40% 50% 또는 30% 이렇게 인상시키자는 건 절대 아니고 말이죠. 합리적인 제안이세요. 예. 네. 이게 2008년에도 보니까 이런 납품 단가 연동제 이게 발의가 됐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통과가 안 됐고 시장 원리를 이렇게 훼손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약화시킨다. 아이고. 그리고 대기업의 해외 부품업체 선호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납품 단가 조정 협의만 의무화되고 이게 이제 도입이 안 됐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법안이 아무래도 의원님 1호 법안과도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위탁 기업의 그 납품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앙회를 뭐 추가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지금 아까 2008년도에 공정위가 민간의 사적 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 네네네.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거고 그 대안으로 차츰 이게 좀 단계가 있었고 협동조합의 개별 기업을 대신해서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 권한을 줬고 협동조합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영세하고 좀 규모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게 좀 그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또 업계에서 좀 경제단체인 중소기업 중앙회가 나서서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좀 발동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저 법안을 개정해서 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늘 기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개별 기업, 대기업과 관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신분이 노출됐을 경우에 저 대기업한테 네. 밉보일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래가 단절될까봐 예. 함부로 신청을 못해. 나 저기 원자재 값이 20% 급등했으니까 납품 단가의 10%라도 좀 인상해서 반영해달라. 어? 너 그래? 그러면 야, 다른 애들도 딴 사람 많아. 쓴다. 어? 아, 그러니까. 너 아웃이야.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도 오픈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것은 개별 기업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중앙회라든 이런 단체가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예, 완충 그래서 작용을. 예, 예. 예. 이걸 좀 이제 개정할 거고. 네. 예. 지금 좀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네. 저 의원님 머릿속에는 진짜 네. 중소기업 살리는 방법 이런 거밖에 없으시네 보니까. 아니 하는 제가 소리가 듣기에는 있네. 오히려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면서 네. 대기업 아니, 어떻게 그 대기업의 그렇죠, 이익을 그렇죠. 침해하지 않는 네, 범위에서 네, 그러니까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말 그렇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네. 엄청 잘 그 사이를 연구하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네. 그거 하라고 네, 중소기업계가 저를 국회에 파견해 그러니까요. 주셨어요. 네. 아니 뭐 전문 분야가 나오시니까 뭐 저 참고 자료는 가주셨지만 하나도 안 보시고 네. 뭐 술술 말씀하셔서 네. 저도 이해가 너무 잘 됐습니다. 오늘 사실은-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이제 중소기업 살리는 입법 역할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실 것 같은 확신이 뭐 드는데요. 입법 의정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요즘 우리 시대 정신이 공정과 상생, 정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의 부분은 결국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지만 이 과실이 골고루 네네. 나누어지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벌어진 틈 양극화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결국은 이런 문화가 국회를 비롯해서 경제계 전체로 확산되는 그게 대한민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통합하고 발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저도 이렇게 좀 개방형 마인드로 열린 마음으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 네. 한 말씀씩 응원 말씀 전해주시고 좀 마무리하죠. 예. 저는 오늘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살림꾼이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이 중소기업을 살리면서 벤처기업, 대기업까지 모두 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김경만 의원님께 꼭 앞으로도 묻고, 따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정말 네네. 다양한 분들이 계셔야 되지만 특히 이런 한 분야의 달인, 30년 이상 계셨던 분이 꼭 필요하다. 그럼요. 아까 말씀해 주신 법안들만 잘 통과시켜 주셔도 예. 우리 중소기업에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이바지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힘내주세요. 30년이라는 이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앞으로 8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2년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중소기업이 기펴고 일하고 지금의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되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자, 생각해보면 저 어릴 적에는 말이죠. 사실은 동네가 다 한 집이었어요, 거의.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위로하고 막 이랬었는데. 두 분은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우리도 알죠. 왜냐면 저희 어릴 때 주말 되잖아요. 네. 그냥 일어나가지고 네. 뭐 옆집이나 윗집을 갔어요. 그냥 허락도 없이. 그래서 그냥 같이 거기 껴서 아침 밥 먹고. 이거 1988인데요?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저도. 맞아요. 저희도 동네에 특히 또래가 있는 집은 그냥 예. 내 집처럼 들어줄 수 있는 거죠. 예. 제 또래가 있다면은. 네. 근데 요즘에는 네. 너무나 그 삭막해졌다라는 생각 많이 들죠. 사실은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아파트의 특성이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같은 그 층에 이렇게 두 집 이렇게 두 집인데 네. 옆집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앞에 두 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왜 예전에 그래서 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사실 이 속담 공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웃보다는 SNS 그 인친이 더 친한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웃 간의 왕래와 소통은 줄었는데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데요. 특히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 뭐 이웃끼리 다툼이 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도 시원찮은데 이제는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얘기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웃 간의 다툼을 시작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출발! 쿵쿵쿵쿵 우당탕탕탕탕탕탕. 그 또 시작이네. 지금 몇 시인데 저렇게 쿵쾅쿵쾅 거리냐고. 윗집 애들은 잠도 안 자고 아주 한밤중에 축구를 하나. 저번에는 밤 11시에 세탁기를 돌리더니 정말 개념을 밥 말아먹었나 봐 아주. 안 되겠어. 아니 그 관리사무소에도 몇 번이나 말하고 찾아가서도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나아지질 않는다니까. 아니 이 사람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더 심해진 것 같아. 진짜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태랑 씨 부부는 윗집에서 들려오는 층간 소음으로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윗집 부부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저번에 뵀던 아랫집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이요? 안녕 못하네요. 그 낮이고 밤이고 위층에서 아주 쿵쾅거리고 개념 없이 밤에 세탁기까지 돌려대는데 이거 원 잠을 통 못 자서 안녕 못하시네요. 아따 사람 면전에 대놓고 참 꿀쩍지근하구먼요. 아니 이봐요. 우리도 할 만큼 했다고요. 매트도 깔고 애들 못 뛰게 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예민한 것도 정도가 있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민? 예민? 지금 예민이라고 했어? 이런 미친 삐리리. 어머, 지금 나한테 욕한 거예요? 자기야, 이 사람 예민한 게 아니고 확실히 정신에 문제가 있나 봐. 아따 이봐요 이러지 마시고 진정 좀 하세요. 진정. 지들이 밤낮으로 쿵쾅거리면서 예민하다, 진정하라. 이런 말이 나오냐? 이런 삐리리리. 결국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부부와 싸움을 하다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욕까지 하게 된 태랑 씨.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르릉 따르릉. 예, 여보세요? 예? 관리소장님? 무슨 일이세요? 예? 뭐라고요? 제가 싸우는 영상을 윗집 남자가 보냈다고요? 소장님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 뭐요? 동대표들한테도요? 나 이 사람들을 진짜. 다음 날 태랑 씨는 자신이 욕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윗집 남자가 촬영해서 관리소장과 동 대표들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윗집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여봐요.
그 우리가 싸운 거 촬영했어요? 아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보내?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닌 건 그짝 같은 디유 하도 욕을 했어서 나아가 촬영을 좀 했지? 창피한 건 안 하부죠. 아니 그 상황에 지금 욕이 안 나오게 생겼어? 그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해놓고 뭐? 욕을 했었다고? 당신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말이야 법맛을 보여주겠어. 딱 기다려. 법맛? 하나도 안 무섭구먼. 아, 예. 오늘 사연은요, 단순한 층간소음 문제가 아니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싸움이 났는데, 그 영상을 상대방 남편이 찍어서 관리소장뿐만 아니라, 동대표들에게까지 보냈으니까, 이런 경우는 진짜 창피하죠. 이웃들 입장에서 그 동영상 보면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예. 확실히 태랑 씨, 이 사람 좀 별론가? 이미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욕하는 모습만 보면. 예. 요즘에 SNS가 워낙 발달돼 있어서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다 이제 복사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테란 씨가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 경우에 싸우는 상황을 그 당사자 중에 상대방이 몰래 촬영해서 퍼뜨렸다라고 하면 이거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허락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네. 뭐 자신의 얼굴, 그밖에 사회 통영상 특정인임을 네.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함부로 촬영되거나 뭐 그림으로 묘사되지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바로 초상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손해배상 같은 거 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상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위법성이 없다거나 네. 손해가 없다라는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방이 지금 초상권 침해 행위 했다고 하셨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저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억울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태랑 씨가 위친 남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상권 침해 행위, 어떤 침해 행위가 네. 있다고 반드시 위법하고 책임이 발생한다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폭행은 절대 안 되지만 그 폭행이 정당방위다. 그러면은 요 경우는 이거는 법적으로 위법하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 사건도 특수하게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아무래도 이 싸움 과정에서 형사 절차 관련해서 뭐 증거를 수집하거나 보존할 목적 이런 필요성 상대방이 정말 실제로 이렇게 증거 수집 목적으로만 촬영을 했다라고 보여지면은 위법성이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태랑 씨가 욕한 건 사실이니까 네, 네. 이게 이제 법원에서 봤을 때 증거를 수집하려고 영상을 찍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다면은 상대방에게는 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라고 주장 입증을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 수집 목적으로 영상 촬영했을 때 이를 인정받아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사례가 있겠죠? 네, 최근 선고된 대법원 네. 판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 입주자가 아파트 단지 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중에 다른 입주자로부터 이제 제지를 받고 심지어 욕설까지 들었는데요. 아파트 분녀 회장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입주자의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전달하고 이걸 다시 아파트 관리 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을 했는데요. 이 동영상을 촬영한 거는 초상권 침해 행위가 될 수가 있지만 예. 이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이라든지 수단 방법의 보충성 그리고 상당성을 참작할 때 이 정도는 수인 한도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SNS에 올리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네. 그럼 증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는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네. 그게 너무 광범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면 이거는 또 위협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판결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이 보험회사 직원이 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한 거예요. 몰래. 아무리 증거 수집을 하는 단계라고 하더라도 너무 광범위하게 사생활 침해를 했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위법하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말고 아무리 그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찍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영상을 다르게 이제 사용한다.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에 여기서는 지금 관리소장하고 동대표들에게만 보냈지만 이걸 SNS에 퍼뜨려버리면 정말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그 사건을 알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문제되죠.
그런 경우는 반드시 문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초상권 자체의 네. 침해도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보낸 범위가 뭐 한정되어 있잖아요. 동대표들 네, 이렇게 그렇죠, 한정되어 그렇죠. 있는데 불특정 다수들에게 알리는 행위 자체로도 초상권 침해도 인정되지만 네. 플러스 이거는 또 한 가지 정보통신망법상 그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하튼 일단은 서로 조금 조심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왜? 공동주택. 말 그대로 함께 사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집을 대체 어떻게 지었나 할 정도로 심한 곳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층간소음의 원인을 제공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저는 한번 짚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제기를 합니다. 화가 많이 나셨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료를 봤어요. 지난 2019년에 공개된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예. 입주 예정 아파트 191세대 층간소음 측정을 해봤더니 무려 96%에 해당하는 184세대가 사전에 인정받았던 수준보다 낮은 등급으로 시공이 됐고 특히 이 중 60%의 114세대는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원래 층간소음 제품 쓰도록 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 성능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했다라고 인정하는 사전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품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실제 주택 건설 과정에서 다른 제품을 사용한 탓에 이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나중에는 이제 제대로 된 제품을 썼는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신 변호사 이걸 막을 법이 없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는 네. 그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 이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시공 후에 검사를 의무화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앞으로 건설사는 시공 이후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이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기관으로부터 이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이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 검사권자는 건설사에 보수, 보강 또는 손해배상을 조치를 권고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 건설사는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또 사용 검사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네. 자, 어쨌든 법은 이렇게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만들어지고 또 바뀌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달라지는 법을 그럼 좀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법태랑을 꾸준하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법을 몰고 올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